우리는 모두 이기적 유전자의 노예다. 다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셨죠? 이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본성에 충실한 거'라는 믿음이 더 강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을 만든 리차드 도킨스 본인은 단 한 번도 "인간은 이기적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몸으로 알고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채널 몸들의 살림살이입니다. 저는 의철학과 인문의학을 공부하는 강신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살이와 마음살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몸도 마음도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언제나 다른 몸, 다른 마음과 얽혀서 살아가죠. 저희 은사님이시기도 한 생물학자 권호길 선생님은 이렇게 얽혀서 더불어 사는 생명의 모습에 다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다살이, 경쟁과 협동, 자연과 인위 또는 본성과 양육 사이에서 인류가 어떻게 더불어 얽히면서 살아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살이는 생태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다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왔습니다. 그 물음은 대체로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마음과 행동 중 어느 것이 자연에 충실한 것이냐를 중심으로 주어졌죠. 찰스 다윈은 뜨겁고 습한 적도의 정글에서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서 그가 특히 주목한 것은 치열한 경쟁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물리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냉혹한 자연의 현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 춥고 삭막한 시베리아에서 연구한 러시아의 크로포트킨이라는 학자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윈이 본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생명이 살아남기 힘든 삭막한 환경에서는 경쟁보다는 협동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두 사람 모두 자연 속에서 경쟁과 협동이 공존한다는 걸 보고 알았지만 강조점이 달랐던 겁니다. 경제학자 애담 스미스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이익을 좇아 움직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사회 전체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다윈이 정글에서 본 경쟁도 이 믿음의 생물학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서로 겨루다 보면 가장 강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자연은 저절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손은 정말 차갑기만 할까요? 크로포트키는 아예 책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그리고 20세기 최고의 사회생물학자라고 불리는 에드워드 윌슨은 평생을 유전자 중심의 경쟁 이론에 바친 뒤 말년의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다양성을 품은 협동하는 집단이 이기적 개체들로만 가득한 집단보다 결국 더 잘 살아남는다는 쪽으로요. 평생 함께 해온 동료들에게 거센 비난을 받으면서도 말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저마다 이기적으로 살다 보면 저절로 질서가 잡힌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사실은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손이었다는 사실은 오랫동안 가려져 있었습니다. 1976년 출간된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자기 복제를 늘리려는 유전자의 지향이 모든 생명체의 행동과 형질의 원인이고 우리 몸은 그 유전자가 타고 다니는 운반체에 불과하다고 했으니까요. 맨 처음 말씀드렸죠. 도킨스는 정말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한 건 유전자 수준의 이야기, 하나의 은유였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 은유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다로 읽어버렸습니다. 유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슬그머니 인간을 밀어넣은 거죠. 은유에 대한 오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진화생물학은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집단 안에서 가장 뛰어난 개체 하나보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다양하게 뒤섞여 있는 쪽이 그 집단 전체의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연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윈이 정글에서 본 경쟁만으로도 크로포트킨이 시베리아에서 본 상부상조만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그림이죠. 이 다윈과 크로포트킨의 대립은 20세기 후반 하버드 대학에서 유전자 단위의 점진적 진화를 주장한 에드워드 윌슨과 단속 평형설, 다수준 선택을 내세운 스티븐 제이 굴드의 논쟁으로 다시 재현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과학적 차이는 두 사람의 정치적 배경과도 겹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쟁과 점진적 진화를 강조한 윌슨은 보수적인 남부 기독교 집안 출신이고 협동과 급격한 진화를 강조한 굴드는 진보적인 뉴욕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으니까요. 이 논쟁은 의학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몸을 화학과 생리로 환원하는 생물의학과 의학을 관계와 의미로 짜인 생생한 삶의 토대 위에 세우려는 인문의학의 방향도 크게 보면 자연을 단순한 생존 경쟁의 경기장으로 보느냐 아니면 생명체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자기를 실현해 나가는 장소로 보느냐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요. 경쟁이 본성인가 협동이 본성인가? 이기적 유전자가 진짜인가? 상부상조가 진짜인가? 이 오래된 논쟁 앞에서 2000년도 더 된 중국의 사상가 고자의 말이 뜻밖에도 가장 날카롭습니다. 그는 사람의 본성에는 애초에 선도 악도 없다고 했으니까요. 그는 인간의 본성을 소용돌이 치는 물에 비유했습니다. 물길을 동쪽으로 터주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터주면 서쪽으로 흐를 뿐이지 물 자체에는 방향이 없다는 거죠. 지난 편들에서 우리는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존재를 지속하려는 힘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자가 말한 이 방향 없는 본성이 바로 코나투스일 수 있습니다. 경쟁으로도 협동으로도 흐를 수 있는 선악 이전에 살아있고자 하는 힘이죠. 이 본성이 온전히 펼쳐질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고 억눌릴 때 슬픔을 느낍니다. 그러니 다사리의 참된 규범은 경쟁과 협동, 이기와 이타 중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이 마음껏 펼쳐지도록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과 따뜻한 손, 이기적 유전자와 상부상조하는 공동체, 경쟁과 협동을 둘러싼 이 오랜 논쟁의 답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라 저마다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을 함께 살리는 기쁨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다사리는 경쟁이나 협동이냐를 가르는 일이 아니라 저마다 태어난 그대로의 본성이 기쁘게 펼쳐지도록 함께 돌보는 일이다. 자, 몸살이, 마음살이, 다사리까지 왔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더 큰 질문, 빅 히스토리에서 빅 퀘스천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경쟁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협동하며 사셨나요? 오늘은 기쁜 날이었나요? 슬픈 날이었나요? 혹은 둘 다였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놈들의 살림살이였습니다.